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남편보다 나은 시아버지 덕분에 큰 감동을 받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아줌마입니다. 저는 아들을 하나 낳고 이혼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저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남편과는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제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셨고 저는 친척집을 전전하고 다녔어요. 나중에는 외삼촌이 기숙사가 있는 공장을 소개해줘서 공장에 들어가 먹고 자며 돈을 벌었습니다. 사실 제가 살아온 과거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들 저를 안쓰럽게 생각해요. 부모도 없이 어린애가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으며 컸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에요. 아주 어릴 때는 사실 시골에서 할머니 손에만 자랐기 때문에 꼭 엄마 아빠가 있어야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더군다나 할머니께서 저를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워주셨기에 크게 고생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집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는 물론 눈칫밥도 먹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자주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 쓰지 않고 훌훌 털어버렸어요. 사실 제가 친자식도 아닌데 외삼촌이랑 이모들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키워줬으면 그분들도 할 만큼 하신 거죠. 남의 집에서 살면서 그 정도 눈칫밥도 안 먹고 살면 제가 염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는 우여곡절이 있었던 인생에 비해 친구도 많고 재미있게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고 한 번 안 치고 잘 컸습니다. 공장에 가서도 일도 잘하고 언니들에게 귀여움 받으며 잘 지냈어요. 남편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철부지 부잣집 아가씨인 줄 알았다는 걸 보면 제가 살아온 세월에 비해 많이 철부지 같아 보이기는 했었나 봐요. 저는 20대 때 남편을 만나 화끈하게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연애와 좀 다르더군요. 화끈했던 연애는 결혼하자마자 시들하게 식어버렸어요. 이런 이야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남편과는 나이트에서 만났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서 같이 춤도 추고 어두운 스테이지 아래에서 술도 먹다 보니 어느새 취해서 둘이 불이 붙어버렸죠. 남편과의 연애는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하루는 너무 죽이 잘 맞아서 신나게 놀았는데 바로 다음 날은 서로 뭐가 그렇게 뒤틀리는지 죽일 듯 싸웠습니다.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하긴 했지만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보니 남자라도 좀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직업도 도무지 뭘 하는지 모르겠고 매일 술이나 먹고 허름하게 돌아다니는데 영 별 볼 일 없어 보였거든요. 거기다가 허세는 또 있어서 비싼 옷만 입고 비싼 음식만 먹고 다니면서 돈을 펑펑 썼어요. 남편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주변에 여자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점 때문에 매일 싸우다 보니 이 남자랑은 대충 연애나 좀 하다가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새파란 처녀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20대 때만 해도 결혼 안 한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면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안 그래도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로 자란 데다가 공장에서 일하는 공순이었는데 애까지 임신했다고 하면 남자 쪽 부모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지 뻔했죠. 저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펑펑 울면서 임신했다고 말했어요. 남편과 오래 만날 생각이 아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저도 너무 속상해서요. 남편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곤란하다는 듯 머리를 헝클었어요. 에이, 난 이제 아버지한테 죽었네. 할 수 없지. 그냥 결혼하자. 영화에나 나오는 감동적인 고백을 바란 건 아니지만 세상에 이런 프로포즈가 또 있을까요? 애가 생겼으니 할 수 없이 결혼하자네요. 저는 애만 아니었으면 절대 그 자리에서 결혼을 승낙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제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했죠.
저와 남편은 곧장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아버지께서 일찍부터 혼자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시아버지께서 교복 셔츠까지 빨아다 다려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을 따라간 시댁은 마치 대궐 같았습니다. 남편이 서울 토박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서울 중심부의 떡하니 대궐 같은 전원주택에 살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거기다가 집에 일하는 아줌마가 2분이나 있었어요.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을 해주시는 분 따로, 식사 준비만 해주시는 분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 처음 들어와 보는 2층 저택에 놀라 여기저기 구경하느라 눈을 떼질 못했습니다. 와, 집이 왜 이렇게 좋아? 당신 부잣집 아들이었어?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집 사업 꽤 크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잘 보여. 겉보기엔 좀 무서워 보여도 잘만 보이면 자다가 또 떡이 생긴다니까. 시아버지는 시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작은 공장을 키워 현재 꽤 큰 규모의 의류회사를 운영 중이시더군요. 동남아 쪽에도 공장이 있을 정도로 사업을 크게 하신대요. 저는 너무 속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남편의 말을 들은 순간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저는 배를 슬쩍 문질렀어요. 바로 몇 분 전까지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혼란스럽게 했던 뱃속 아이가 복덩이일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캄캄했던 제 인생에도 이제 좀 봄날이 찾아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이런 대단한 집안에서 저 같은 아이를 좋아하실까 싶어서요. 더군다나 거실에 혼자 앉아 계시는 시아버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역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눈빛도 매섭고 카리스마가 느껴지더라고요. 매섭게 저를 노려보시던 시아버지는 제가 긴장한 얼굴로 쭈뼛거리니 순간 표정이 변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얼른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몸도 성치 않을 텐데 뭘 그렇게 멀뚱히 서 있어? 얼른 자리에 앉아라. 남편 말대로 겉보기엔 차갑고 무서워 보였지만 무뚝뚝한 얼굴로 저를 챙겨주시려는 모습이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지 시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좋았어요.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바짝 얼어서도 왠지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게 왜 우리 아들 같은 못난 놈을 만나 인생을 꼬았대. 암튼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니 편하게 아버지라고 불러. 배 나오기 전에 얼른 결혼 날짜 잡고. 왜 그랬는진 모르겠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나름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온다고 저도 긴장했나 봐요. 시아버지께서 부모님이나 제가 살아온 배경에 대해 꼬치꼬치 물으실까봐 겁먹고 있었는데 아무런 질문 없이 단번에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니 저도 모르게 울컥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이미 범벅이 된 얼굴로 시아버지께 연신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나한테 감사할 게 뭐 있어? 내가 방금 말했잖아. 내 아들 같은 놈 만나서 네 인생이 꼬인 거라고. 내가 미안해서라도 너한테 잘해줄 테니까 너는 건강하게 출산할 생각만 해. 아버지는 왜 자꾸 나 같은 놈 만나서 고생한다 그래. 내가 뭐가 어때서. 인물 좋지 집안 좋지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구만. 그리고 얘는 부모도 없는 고아에다가 고졸 공순이야. 내가 데리고 살아주면 얘 입장에서 고마운 거지. 시아버지께 받은 감동이 남편의 말 한마디에 와사삭 부서지려고 할 때쯤 시아버지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남편의 머리통을 세게 쥐어박았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으휴, 너 이 자식 어디서 아내 될 여자한테 공순이의 고아라는 소리래? 그리고 네 처될 사람이 몇 살인데 고아야? 부모도 없이 이 정도 잘 자랐으면 잘 큰 거지. 으이그, 너는 이런 놈이 뭐가 좋다고. 암튼 난 몰라. 네가 선택했으니 내 아들 버리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 그렇게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채로 고개를 끄덕이며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임신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철딱선이 없는 남편과 자식을 키우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믿음이 확 생겼습니다. 시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살다 보면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다. 든든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돈복은 있어도 아무래도 자식복은 없는 것 같아요. 남편뿐이 아니라 다른 자식들도 영 부실했거든요. 어려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시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줘서 그런지 남편이나 시동생, 시누이까지 다들 혼자 알아서 하는 게 없고 철딱서니가 따로 없었어요.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연애할 때 왜 그렇게 동네 백수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이트나 다니고 술이나 먹으러 다닐 수 있었는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는 대학 때까지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본 적 없이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를 다 받아서 썼대요. 거기다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셋 다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서 월급을 받아먹고 있었어요. 일이나 성실하게 잘하면 몰라요. 남편만 봐도 매일 회사에 잘 나가지도 않고 친구들이나 만나고 술이나 먹고 다니기 바빴습니다. 회사가 규모가 있다 보니 시아버지가 일일이 자식들 하는 일까지 확인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대표 자식들이다 보니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남편이나 시동생, 시누이 눈치를 보느라 위에 보고하지도 않은 것 같았죠. 제가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갈 때 시동생과 시누이는 아직 결혼하지 않아 둘 다 처녀 총각이었어요. 당시에 둘 다 20대였는데 하는 일 없이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니 아주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동생과 시누이도 남편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철도 없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결혼 전까지 한 번도 집에서 쉬어본 적이 없어서 임신하고 나서 입덧을 하느라 집에 몇 개월 누워 있었다고 너무 좀이 쑤셨죠. 슬슬 입덧이 끝나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자 몸이 무거운데도 저는 알아서 할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집에 일을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오시더라도 집이 워낙 넓다 보니 은근 챙겨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누이와 시동생이 제가 알아서 집안일을 하는 게 어느새 익숙해졌는지 언젠가부터는 아예 저를 대놓고 부려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시누이가 외출하려고 준비를 하더니만 제 방에 들어오면서 노크도 안 하고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언니, 내가 세탁 맡기라고 한 블라우스 안 찾아왔어요? 아, 나 그거 오늘 입고 나가야 하는데 안 찾아오면 어떡해요? 같은 집에 사는 식구니 제가 외출하거나 장을 보러 갈 때 한 번씩 시누이 세탁물을 세탁소에 맡겨주고는 했습니다. 물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게 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누이는 아무래도 제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아가씨, 내가 블라우스를 맡겨줬으면 찾는 건 당연히 아가씨가 해야죠. 아가씨 세탁물을 왜 내가 찾아와요? 어머, 언니 너무 웃긴다. 그런 일이야 당연히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하는 거지. 제가 왜 해요? 얄미운 표정을 하고 말하는데 너무 재수없었어요. 어쩜 같은 말을 해도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가씨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잖아요. 아가씨 일은 아가씨가 알아서 해요. 언니가 몇 개월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살더니만 이제는 아예 주제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나는 엄연히 직업이 있고 월급 받는 사람이지만 언니는 집에서 놀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생활비 받아서 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탁소 가는 건 언니가 할 일이죠. 시누이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언니라고 불러주니까 자기가 무슨 진짜 언니라도 되는 줄 아나. 주제도 안 되는 게 애부터 가지고 밀고 들어왔으면서 어디서 윗사람 흉내를 내. 아예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어디 버릇없이 새언니한테 말을 그따위로 해?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하듯이 시누이에게도 언성을 높여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도 눈을 부라리며 시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아빠, 왜 내 이야기는 안 들어보고 화부터 내? 이 여자가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내 블라우스 안 찾아놨다잖아. 뭐? 이 여자? 네가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도대체 자식이라는 것들이 하나같이 제대로 정신 박힌 놈이 없으니. 아휴, 내가 속이 탄다 타.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새언니한테 그따위로 하면 회사에서 네 자리부터 빼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시아버지의 불효령에 그제야 눈을 번쩍인 시누이는 바로 꼬리를 내리며 깨갱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새언니랑 친해지려고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왜 그래. 언니 미안해요. 블라우스는 내가 찾아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시누이는 대충 미안하다고 둘러대더니만 애써 웃음을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웃음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미안한 얼굴을 하시고는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세아가 미안하다. 애들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내가 애들이 안쓰러운 마음에 오냐오냐 키웠더니만 애들이 하나같이 다 저 모양이다. 나이만 먹고 철이라고는 없는 저 녀석들 사람 구실이라도 하고 살라고 다 회사에 붙들어는 놨는데 하나같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놀러만 다니니 내 속이 말이 아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사과하시는데 저는 그런 시아버지가 안쓰러웠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음도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일찍이 아내를 잃고 혼자 자식 셋을 키우셨으니 혼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시아버지는 많은 연세에도 회사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주말까지 집안 공장을 다니시며 열심히 하세요. 제가 시댁에서 같이 살다 보니 시아버지의 스케줄을 웬만하면 다 알고 있었는데 젊은 저도 시아버지처럼은 못 살 것 같았어요. 어김없이 새벽이면 5시에 일어나셔서 동네 산책을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오셔서 신문을 보시며 아침을 드시고 7시면 어김없이 출근을 하셨죠. 그리고 항상 저녁 8시나 돼야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당신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라도 해주기를 바라셨지만 자식 중 누구 하나 시아버지를 따르는 자식이 없었어요. 다들 한 집에 살면서도 시아버지를 피해 다니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런 시아버지가 마음에 걸려 항상 저녁 8시에 저녁을 준비했어요. 집에 식사 준비를 거들어 주시는 이모님이 계셨지만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제가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시아버지는 배울 점이 많을 뿐이라 저도 시아버지와의 저녁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하루 종일 혼자 집에서 애만 보느라 지쳐있을 때라 저에게는 시아버지와의 대화가 유일하게 위로가 되고는 했거든요. 특히나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속을 꿰뚫어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늦은 시간 집에 오셔서도 식사를 하는 내내 저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묻고 불편한 일은 없는지 안부를 묻고는 하셨죠. 집에서 애랑 둘만 지내기 적적할 텐데 일하고 싶으면 공장으로 출근해. 공장 직원한테 이야기해서 자리 하나 내어주라고 할 테니까. 시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신 분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혼자 집에서 아들을 키우느라 육아 우울증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였는데 시아버지께서 때마침 저에게 일해볼 생각이 없느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가 왜 그렇게 철도 없고 제멋대로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자식들을 오냐오냐 키웠다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처럼 자식들을 위해 헌신적인 분이 옆에 있다 보면 저 같은 사람도 평생 기대고 싶을 것만 같았거든요. 시아버지는 툭툭 별스럽지 않게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순간 괜히 울컥했습니다. 회사 일로 신경 쓸 일도 많으신 분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한테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게 감사했어요. 저는 대학도 안 나오고 간단한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는데 제가 아버님 공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우리 회사에 대학 안 나오고 컴퓨터 못하는 직원들 많아. 무슨 그런 소리래. 회사 일이 싫으면 다른 거라도 얘기해봐라. 세학이 너 요리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던데 내가 식당이라도 하나 차려줄까? 말만 해라.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시아버지께서 진심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뭐든지 도와주겠다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야 학교 다니기 훨씬 전부터 스스로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으니 자연스레 몸에 밴 일이라 제가 요리를 잘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음식을 잘한다고 해주시니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남편도 제가 차려준 밥 먹고 맛있네 없네 이야기해 준 적도 없는데 평소 무뚝뚝한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그날은 웬일로 일찍 들어온 남편이 저와 시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소리를 듣고 멋대로 끼어들더군요.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강남에 자리 좋은 데다가 이자카야 하나 차려달라고 했을 때는 들은 채도 안 하시더니만 집에서 팽팽 노는 주호 엄마는 무슨 식당을 차려준다 그래요. 그럴 돈 있으면 장남인 저한테 투자해야죠.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제게 식당을 차려주겠다고 하는 소리에 샘이 나서 노발대발했습니다. 다 끝난 옛날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며 술집을 차려달라고 졸랐어요. 이 자식아, 나 사업가야.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투자해야지. 너처럼 가능성이라고는 없는 놈한테 내가 왜 투자를 해? 주호 엄마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도 내가 있지. 네가 가능성이 있긴 뭐가 있어? 내가 만들어준 배경 말고 네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있기는 해? 내 회사에서 월급 도둑질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많이 봐주고 있는 거니까 너는 이 작가야의 이자도 꺼내지 마. 시아버지는 겪으면 겪을수록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가 회사에서 날로 먹는다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막연히 자식들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식들이 정신 차리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내가 한 말 진심이니까 네 남편 이야기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렴. 저는 그냥 자격증이라도 좀 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보고 싶어요. 사실 저 운전면허도 없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하고 싶다는 게 있다는 말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항상 머릿속으로만 혼자 막연하게 떠올리던 일이었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에게 주절주절 말하고 있었어요. 사실 20살 공장에 다닐 때부터 저는 운전면허가 따고 싶었어요. 기숙사에 살면서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매일 공장 안에만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이나 휴가 때 부모님이 계신 본가에라도 가지만 저는 갈 곳이 없으니 일요일이든 휴가든 항상 기숙사에 있었어요. 그럴 때 든 생각이 운전이라도 할 줄 알면 혼자 여기저기 여행이라도 다닐 텐데 싶더라고요. 그래, 운전면허 좋지. 면허만 있어도 애 데리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너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 없었어? 꿈 같은 거 말이다. 시아버지의 말에 어릴 때 기억을 끄집어내 보니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자주 병원에 가면 저를 볼 때마다 놀아주고 돌봐줬던 간호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분이 너무 예쁘고 멋있게 보였거든요. 저는 매일 저녁 시아버지와 저녁을 같이 먹다 보니 어느새 시아버지가 편해져서 시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아버지도 제 이야기에 항상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운전면허 이야기도 하고 간호사 선생님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저더러 다짜고짜 보모부터 구하라고 했습니다. 보모 구해지는 대로 주호는 보모한테 맡기고 운전면허부터 따. 그리고 나이가 있어서 간호사가 되긴 힘들지만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같은 건 딸 수 있을 거야. 내가 비서한테 당장 학원 알아보라고 할 테니까 등록하고 다녀봐. 에이, 애엄마가 애 두고 어디를 나가요. 말씀만이라도 항상 감사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추진력은 정말 대단해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시아버지는 허투루 듣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은 100세 시대인데 애 낳고 나이 좀 들었다고 못하는 일이 어디 있냐입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뭐든지 해보라고 하셨어요. 며칠 뒤 시아버지는 정말 보모도 구해주시고 학원도 다 등록해 주셨어요. 저에게 도대체 무슨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팔자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시아버지를 만났나 싶어서요. 저는 시아버지 덕분에 결혼하고 아들을 키우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아버님 덕에 운전면허도 따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거기다가 면허가 나오자마자 차까지 사주시고 연수까지 직접 해주셨습니다. 제가 겁이 많아 운전하면서 허둥거리는데도 자상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친아버지처럼요. 그때도 시동생이 샘을 부려서 민망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에게 사주신 차가 평소 시동생이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차더라고요. 시동생은 저에게 연신 자기 차랑 바꾸자고 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직 초보라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무조건 튼튼한 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고요.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더니 저도 어느새 시아버지에게 적응해서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에게 투정도 부리고 하소연도 하게 됐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운전 실력이 너무 안 늘어요.
아버님이 차까지 사주셨는데 저 이러다 장롱면허 되면 어떡해요? 네가 머리가 나쁘긴 뭐가 나빠. 간호조무사에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다 한 번에 붙었는데 애 낳고 공부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니? 운전은 해볼수록 느는 거니까 보모한테 주워 맡기고 혼자 여기저기 매일 차 끌고 다녀봐. 금방 늘 거야. 시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어요. 심지어 저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누구보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차를 끌고 동네 마트에 다녀오다가 접촉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초보 운전인데다가 처음 겪는 사고에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 운전자가 젊은 남자였는데 자꾸만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줌마! 운전을 못하면 버스를 타든지 걸어 다녀야지. 왜 차를 끄고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쳐?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그런데 제 사고 이야기를 듣고도 남편은 태평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차 좀 사줬다고 맨날 신나서 끌고 다닌다 했더니만 결국은 사고를 치는구나. 그러게 실력도 안 되면서 왜 자꾸 차를 끌고 나가서 여기저기 민폐를 만들고 다녀. 그리고 사고 났으면 보험회사에 전화해야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해? 모르는 남자한테 받은 서름에 속상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한 건데 남편은 모르는 남자와 똑같은 소리를 해댔습니다. 사고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저더러 왜 괜히 차를 끌고 나가 민폐를 부리냐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제 잘못으로 난 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니 정말 제 잘못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보험사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험사와 함께 시아버지가 도착했어요. 시아버지께서 들어주신 보험이다 보니 제 사고가 등록되자마자 시아버지 비서에게 연락이 갔나 봐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걱정되셨던 시아버지는 곧바로 달려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다친 곳은 없냐고 물어보시고 비서에게 바로 사고 수습을 시켰어요. 저는 그대로 시아버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모르는 남자 때문에 상처받았던 마음이 단숨에 치료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함께 한 이불 덮으며 사는 동안 남편과 결혼한 걸 매일 밤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만 생각하면 마치 제 인생의 은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진작 남편과 헤어졌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게 이치인지 시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질수록 남편과는 점점 더 사이가 틀어졌어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부터 남편과의 사이는 냉랭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워낙 밖으로만 돌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영 집에 마음을 못 붙였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좀 변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전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해졌어요. 남편은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거의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다른 아빠들은 술에 취해 들어와도 아이가 보고 싶다고 자는 애를 깨우고 입이라도 맞춘다고 하던데 제 남편은 일절 그런 게 없었어요. 자기란 판박이인 아들이 예쁘지도 않는 건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새벽에 잠투정이라도 하면 아빠라는 인간이 말도 못하는 아기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씨, 애새끼가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렇게 매일 징징거려. 당신은 애가 오면 빨리 데리고 나가든지 젖을 물리든지 해지. 왜 그렇게 울게 내버려 두는 건데? 아기니까 울고 잠투정도 하는 거지. 당신은 어른이 돼서 잠 좀 못 잔다고 왜 그렇게 화를 내? 저는 남편이 한심했습니다. 나이만 먹었지 도무지 배려심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었어요. 에이, 이놈의 집구석 지겨워서 들어오기 싫다니까.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면서도 저만 보면 매일 그렇게 화를 내고 구박했어요. 어떨 땐 제가 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랑 결혼해서 본인 인생이 꼬였다는 둥, 저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불행하다는 둥,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생각 없이 짓거렸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들이 남편의 말을 듣기라도 할까봐 어린 아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저는 남편만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거의 매일 남편과 싸웠거든요. 아무리 집이 넓고 층이 다르다고 해도 시아버지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며느리인 저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제게 힘든 거 없냐, 속상한 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무리 시아버지가 좋고 자식을 생각한다고 해도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 걸렸거든요. 결혼하고 애가 돌이 넘어갈 때까지 남편은 항상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밖에서 뭘 하고 다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물론 남편이 혹시나 딴짓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닐까 의심한 적은 있었지만 애써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에게서 이상한 낌새가 보였어요. 원래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새벽에라도 집에 들어왔었는데 얼마 전부터 아예 외박을 하더라고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욕실에서 아들을 씻기고 있는데 밖에서 남편 핸드폰 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슬그머니 핸드폰을 챙겨서 베란다로 나갔어요. 제가 욕실에 있는데 굳이 나가서 받을 전화가 뭐가 있겠어요. 회사에서는 제대로 하는 일도 없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업무 전화할 리는 없었죠. 저는 뭔가 촉이 이상해서 그날 남편이 잠들자마자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허술한 건지 제가 눈치가 없는 줄 아는 건지 핸드폰의 기록을 모두 다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통화 기록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로즈, 유리, 로얄, 제니 이런 비슷한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황당해서 한참을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저는 곧바로 남편 핸드폰에 적힌 번호들을 다 제 핸드폰에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남편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번호로 전화를 돌렸어요. 그런데 차라리 전화하지 말 걸 그랬어요. 몰랐으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글쎄 남편 핸드폰에 저장된 여자들은 모두 다 술집 여자들이었어요. 그 여자들은 단순히 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아니라 모두 다 제 남편과 여보 자기하는 사이더라고요. 남편은 애인이 한 명도 아니고 술집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다 후회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기대하며 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저나 아들에게 관심도 없고 항상 밖으로만 돌아도 정도는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시아버지의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개차반이었습니다. 저질도 이런 저질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벼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단판 지으려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까지도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아주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 핸드폰에 저장된 술집년들이랑 다 통화했다고 말을 했는데도 남편은 그게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거냐며 오히려 되묻더군요. 당신이야말로 나에 대해 몰랐던 것처럼 왜 이래? 우리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거 잊었어? 내가 지금 술집 좀 다니는 거 가지고 이래? 당신 여자친구라는 년들이랑 내가 다 통화했다니까? 아들까지 딸린 유부남 주제에 아주 강남의 유명한 술집 년들이랑은 다 연애하고 있었더라? 남편은 자신이 이런 거 모르고 결혼했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사실 연애할 때도 비슷한 문제로 많이 싸우긴 했어요. 남편은 술만 먹으면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찝쩍거리는 주사가 있어서 연애할 때도 바람을 피우다 걸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연애할 때였고 남편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더군다나 이제는 결혼한 유부남인데 아직도 그러고 다닐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이래서 한번 바람 피운 놈은 절대 용서해주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했지. 저런 인간 뭘 믿고 애까지 낳아서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팔자가 너무 불쌍해서 바닥에 주저앉아 하소연을 좀 했습니다. 속이 너무 답답해서요. 그런데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흥분하더니 멀쩡한 선풍기를 들어 제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더러 뭘 어쩌냐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 네 주제에 나랑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남편이 던진 선풍기에 맞을 뻔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들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더 화가 난 남편이 제 어깨를 세게 밀치는 바람에 제가 바닥에 꼬꾸라지며 넘어졌습니다. 이 인간이
매일 나가서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마누라를 패?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너 진짜 나한테 좀 맞아볼래? 남편은 그대로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몸 여기저기를 주먹으로 갈겼습니다. 저는 남편의 힘에 밀려 바닥에 넘어졌어요. 너 이 자식, 지금 뭐 하는 거냐? 남편에게 쉴 새 없이 맞는 동안 저는 이대로 죽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가 달려드는데 제 힘으로는 도무지 막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광경을 목격한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남편을 끌어내고 마구잡이로 남편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옆에 내가 남편한테 겁도 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걸 보고만 있어?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쳐야지. 남편은 자기 잘못도 모른 채 술에 잔뜩 취해서 눈이 아예 돌아 있었어요. 이런 개자식을 봤나? 내가 너 진작 망나니인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이 자식아.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지금 당장 감방에 보낼 거야. 그날 밤 시아버지는 정말로 당신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들에게 시아버지는 아들이 며느리를 때렸다고 증언을 하고 당장 잡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경찰들에게 끌려가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남편을 유치장에 보내고 들어온 시아버지는 조심스레 방에 들어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거실로 내려온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미안하다, 애미야. 내가 도무지 널 볼 낯이 없다. 시아버지의 행동에 저는 놀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얼른 일어나시라고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일어날 생각을 안 하셨어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아버님이 이러시면 저 마음 약해져서 안 돼요. 저 그 인간이랑은 더는 못 살아요. 아버님이 이러셔도 이혼할 거예요. 저는 남편이 선풍기를 저에게 던진 순간 이대로 살 수 없다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리 이 집에 살고 싶어도 저런 개 같은 인간이랑은 더는 하루도 살 수 없었어요. 나, 애미 너 이혼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정말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네가 너무 아까워서 내 아들놈이 개자식인 걸 알고도 이혼하라는 소리를 못했었다. 근데 이제 나도 더는 안 되겠다. 너를 위해서라도 내가 놔줄 테니 이혼해라. 시아버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남편을 대신해 제게 사과를 하시고는 이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어째서인지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지난 제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남편 때문에 힘들고 끔찍한 순간도 많았지만 사실 시아버지와 좋았던 기억도 많아요. 저를 낳아주신 진짜 아버지는 기억도 나질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시아버지와 있다 보면 진짜 내 아버지 같다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와 제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며느리와 시아버지로 만난 사이다 보니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되며 모든 관계가 정리됐습니다. 이혼마저 시아버지 덕분에 깔끔하게 끝났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위자료와 양육권 모두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아들과 편하게 지내라고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위자료를 100억이나 주셨어요. 때문에 남편이랑 시동생 시누이는 노발대발 난리를 쳤어요. 저에게 왜 100억이나 주냐고요. 저는 그렇게 30이 간 넘은 나이에 아들을 데리고 이혼했습니다. 사실 제가 워낙 배운 것도 없고 경력도 없다 보니 이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었는데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위자료를 주신 100억 덕분에 아이 키우는 데는 불편한 것 없이 편하게 살았어요. 더군다나 혼자 애를 키우며 살다 보니 시아버지 덕분에 딴 운전면허와 자격증들도 아주 잘 썼습니다. 거기다가 시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한 게 매달 양육비를 제외하고도 제 아들 통장으로 100만 원씩이나 따로 송금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아들 통장으로 1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저는 놀라서 시아버지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오랜만에 통화해 시아버지에게 묻고 싶은 것도 많고 건강은 좀 어떠신지 안부도 묻고 싶었지만 더는 그럴 사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 괜히 무뚝뚝하게 왜 주호 통장으로 돈을 보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시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또 울컥하고 말았어요. 내가 내 손주한테 용돈 좀 주고 싶어서 그렇지. 근데 그 돈은 내 손자한테 주는 돈이니 엄마인 네가 알아서 해라.
시아버지는 여전하셨습니다. 무뚝뚝하지만 정이 깃든 목소리로 할 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시아버지와 통화하고 나서 얼마나 한참을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아무 사이도 아닌 사이였지만 마치 친정아버지와 통화라도 한 것처럼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상하게 시아버지는 항상 제 편인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혼하고 아들과 단 둘이 되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시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추억을 꺼내보며 제 결혼 생활이 아주 최악은 아니었다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여자 혼자 아들을 키우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래도 그럴 때마다 그 방법이 꽤 효과가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훌쩍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들도 성인이 됐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기 전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제가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사실 남편과는 이혼하고 나서 따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나마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는 하는데 저는 남편 얼굴은 다신 보고 싶지 않아 아들만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에게만은 자주 안부 전화를 하기는 했어요. 자식이 셋이나 있어도 아버지한테 신경 쓰는 자식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시아버지가 염려돼서 연락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와 따로 얼굴을 보고 만난 적은 많지 않았어요. 아들이 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할 때만 간간히 한 번씩 뵙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군대에 가기 전 시아버지를 뵙고 온 뒤 이상한 문자가 저에게 왔습니다. 혜미야, 이제 주호가 진짜 어른이 됐구나. 오늘로써 이 돈이 내가 우리 주한테 주는 마지막 돈이다. 혜미야, 너한테는 정말 많이 미안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한참을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 시아버지의 담당 세무사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제 아들에게 재산을 30억이나 상속하셨다면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서류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통장으로 30억이 들어갈 거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몇 번이나 물었어요. 그런데 세무사는 시아버지께서 유언장을 정리하며 부탁하신 내용이니 바로 서류부터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곧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억은 또 뭐고 유언장은 뭔가 해서요. 그런데 더 불안하게 시아버지께서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곧장 시아버지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도착한 시댁은 어쩐지 달라져 있었어요. 언제나 위험있고 대걸 같았던 집이 어쩐지 쓸쓸하고 초라하게만 보였어요. 마치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초인종을 급하게 눌렀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질 않았어요. 저는 불안감에 대문을 마구 두드리려는데 그 순간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더니 열렸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나 봐요.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곧장 대문을 열고 들어가 넓은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시아버지 집 현관 비밀번호는 언제나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달칵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충격적인 현장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께서 천장에 줄을 매달고 바로 밑 작은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놀라서 시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죽기는 왜 죽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시아버지에게 매달린 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요. 혜미야, 나도 정말 죽고 싶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발이 떨어지질 않더라. 분명 네가 주호한테 30억 상속했다는 소리 들으면 놀라서 찾아올 텐데 나의 못난 마지막 모습을 네가 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발을 뗄 수가 없었어. 시아버지는 세상을 등지려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걱정을 하느라 마지막 끈을 놓지 못하셨답니다. 저는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시아버지를 먼저 발견해서요. 잘했어요, 아버님. 정말 잘했어요. 제 생각해서라도 절대 나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펑펑 눈물을 쏟으며 시아버지를 와라 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로 30억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돈이 저에게 들어왔으니 전남편과 시동생, 시누이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평소 시아버지에겐 관심도 없던 인간들이 그 사실을 알자마자 시아버지를 찾아왔더라고요. 아버지 미쳤어? 드디어 노망이라도 난 거야? 이혼해서 남남인데 그 여자가 뭐라고 그 여자한테 30억을 줘? 시누이는 들어오자마자 자기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소리부터 질러댔어요. 어머, 오랜만이네. 다들 잘 지냈어요? 저는 주방에서 나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제 등장에 전남편과 시누이, 시동생은 놀라 금방이라도 눈동자가 굴러떨어질 것 같았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지금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당신도 알잖아. 아버님이 내 음식 좋아하시는 거. 나 오늘부로 아버님께 고용돼서 앞으로 이 집에서 일하기로 했어. 뭐야? 이 예페네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남편은 금방이라도 제게 달려들 것처럼 눈을 부라렸습니다. 무슨 꿍꿍이는 당신 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있는 거 잊었어? 앞으로는 내가 아버님 모시니까 그런 줄 알아.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정말 저 여자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 여자라니. 앞으로 정 실장이라고 불러라. 지금 이 순간부터 정 실장이 내 담당 비서니까 깍듯하게 모셔. 안 그러면 내 남은 재산 다 정 실장이랑 내 손주한테 주고 죽을 거니까. 시아버지의 선전포고에 전남편과 시누이, 시동생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지더니만 재산 이야기를 듣자마자 입술을 꽉 깨물더군요. 역시 속물들은 달랐어요. 다들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30억 때문에 제가 이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들을 하겠지만 절대 돈 때문에 제가 시아버지 곁에 있겠다 마음먹은 건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 세상을 등지려던 시아버지를 제가 말렸을 때 시아버지께서 제게 하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가 이 나이까지 일만 하면서 악착같이 살았는데 글쎄 내가 우울증이란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과 이 집을 나가고 나자 시아버지도 혼자가 되셨대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자신을 유치장에 넣었다는 걸 빌미로 화를 내며 시아버지께 술집을 차려달라고 난리를 쳤대요. 시아버지는 당연히 거절했고 그 핑계로 남편은 집을 나가더니 웬 술집 여자랑 살림을 차렸답니다. 그 여자랑도 얼마 살지 못하고 헤어졌지만 그때 이후로 회사 일에는 일절 신경도 안 쓰고 여전히 개처럼 산대요. 시동생과 시누이도 결혼해서 분가했답니다. 그 이후 20년 동안 시아버지는 이 큰 집에 내내 혼자 사신 거예요. 자식들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요. 시아버지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헛헛하고 힘들었지만 애써 꾹 참았대요. 힘들고 외로운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 언제나처럼 일만 하시면서 바쁘게 사셨는데 어느 날 공황장애가 왔답니다. 혼자는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탈 정도로 힘들었었대요. 그래서 약을 한두 가지 먹었는데 언제부터는 잠도 못 자고 매일 혼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답니다. 그러다가 우울증까지 걸리신 거예요. 자식 중 누구도 시아버지의 병을 모른답니다. 사실 저도 남편과 이혼하고 유일하게 마음이 쓰였던 게 바로 시아버지예요. 부모 없이 자란 저를 친자식처럼 보듬어 주시고 남편과 이혼 후에도 저를 아껴주셨으니까요. 시아버지와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간의 관계를 떠나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정과 의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생판 남을 위해 보호사로 일하느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서 제가 힘이 되어드리고 도와드리는 게 저에게는 더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제대할 때까지는 우선 이 집에 왔다 갔다 드나들면서 시아버지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보호사이자 비서로서요. 전 시아버지와 함께 지낸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직도 저에게 언제든 떠나고 싶으면 떠나도 된다고 하세요.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 한마디에 항상 휘둘리며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자식들 등살에 치이고 남편의 구박에도 오늘도 가정을 위해 참고 버티시는 유부님들, 우리 서로 힘내라고 위로하는 댓글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자신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 이래 이렇게 큰일이 집안에 터지니 마음 추스르기 참 힘드네요. 집 문제에 너무 얽매여 있다 보니 징글징글하고 우리 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의 의견을 듣고 싶어 사연을 보내봐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잘한 대처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론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저를 욕할 수도 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이 이야기의 모든 근원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로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꽤 유복한 집의 외동딸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와 친척 어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보자면 이럴 만한 배경이 우리 집에 있긴 했어요. 우리 아빠는 사남매 중 차남이셨는데 장남인 큰아빠네 집에 아주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큰아빠네에는 저와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친척 언니와 오빠가 있었어요. 친척 오빠는 저보다 2살 위고 그때 태어난 일가 친척 중 유일하게 남자아이라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어요. 워낙에 종민 오빠 자체가 착하기도 하고 누가 봐도 깎아놓은 밤처럼 맨들맨들하게 이쁘게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빠에게, 그러니까 오빠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무렵 그 일대가 다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 당시 TV로 봤던 것으론 익숙했지만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시 번번이 일어나던 범죄 중 하나였던 초등생 납치가 그때 일어나고 만 거예요. 그때 어른들이 통화하시던 내용으로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별일 없이 평범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우리 엄마는 전화 한 통을 받자마자 이성을 잃고 넋이 나가 계셨거든요. 형님 그게 정말이에요? 종민이가 납치요? 세상에. 그러면서 엄마는 스르륵 소파에 미끄러지듯 걸터앉았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귀가 밝은 통에 이 얘기를 듣고 얼른 뛰어나왔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종민 오빠가 왜? 오빠가 아니야. 엄마 잠깐 전화 좀 걸어야겠다. 그렇게 엄마는 바쁘게 아빠 회사로 전화를 걸어댔고 그날 그 정신없고 험악했던 집안의 분위기는 아직도 조금 기억이 나요. 큰 집에 있는 식구들은 물론이고 우리 엄마 아빠도 전화만 붙잡고 입술을 깨물고 손톱을 물어뜯고 제정신 아니셨거든요. 그때 아빠도 엄청 기겁을 하셔서는 손을 달달 떨어대셨던 게 생각이 나고요. 저 역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잠을 내내 자기 힘들었어요. 두 분 다 꼬박 거실에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고 저는 다음날 학교를 가야 하니 억지로 눕긴 했지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라고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종민 오빠는 결국 우리 가족들 곁으로 돌아올 수 없었어요. 오빠는 그저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 지금 생각해보면 고작 11살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이 부분은 작고 크게 신문과 TV에서 다루게 됐고 어린 남자아이가 괴한들에 이끌려 참변을 당한 소식은 그 동네 주변을 매우 차갑도록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당시 어렸던 제게 어떤 어른들도 자세히 말해주는 이가 없어서 정확한 정황은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유복했던 큰아빠네 집 재산을 둘러싼 원한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이후로 정말 안타깝게도 한 2, 3년쯤 지나서 큰아빠네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큰엄마를 시어머니인 우리 친할머니가 미친 듯이 몰아붙였던 모양이에요. 결국 큰엄마는 하나 남은 자식인 딸을 데리고 본가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사실상 이 집안에서 장녀는 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저런 분위기 속에 엄마 아빠는 저를 더욱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셨고 좀 번거로울 정도로 엄마는 저와 붙어 다니려고 하셨답니다. 그나마 엄마의 절친인 명주 이모가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면서 그게 좀 덜해지긴 했던 것 같아요. 큰 사고를 겪고 나면 사람들은 누군가 어딘가 말을 하고 싶고 그러면서 해소를 하고 싶어지잖아요. 엄마는 그런 부분에서 명주 이모를 아주 많이 의지했었어요. 이모는 우리 엄마랑 중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했고 결혼하고 저를 낳고 얼마간만 잠깐 못 봤었거든요. 원래 이모는 이 근처로 올 일이 없었는데 참 드물게 끔찍한 일을 겪고 도망치듯 온 거였어요. 당시 전화를 받고 놀랬던 엄마가 얼른 오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명주야,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너네 엄마는 괜찮으셔? 정말 요즘 왜 이렇게 세상이 흉흉하냐. 너 너무 힘들겠다 진짜. 얼른 진주 데리고 이쪽으로 이사 와. 어? 아빠도 엄마와 이모 사이를 잘 알다 보니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이때 밥 먹다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랬는지 그만 헉소리를 냈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명주씨 무슨 일 있어? 아니 여보 어쩜...
저기 말이야. 진주한테 군대 간 애인이 있나 봐. 근데 진주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글쎄 앙심을 품고 말이지. 찾아오고 그런다나 봐. 겁나게 할 만한 사건들도 있었다고 하네. 자기도 알다시피 명준의 아버지도 안 계시잖아. 집에 남자가 없으니 이런 일이 너무 무섭대. 그러자 아빠가 참 안 됐다는 듯 얼른 불어들이라고 하셨어요. 거참 큰일이네. 확실히 여자들끼리만 있으면 못 인다 할까 무섭기도 하지. 명주 씨 동생도 어쩌다가 그런 놈한테 걸려가지고 말이야. 이쪽 근처로 이사 올 수 있으면 얼른 오라고 해. 이렇게 돼서 이모네 가족들은 전부 우리 집 근처로 이사들을 왔고요. 그때부터 자주 드나들면서 매번 얼굴 보면서 지냈습니다. 그 집 할머니가 저한테도 엄청 잘해주셨어요. 아이고, 예진이는 어쩜 이렇게 예쁘게 컸어. 우리 명주도 얼른 결혼해서 예진이처럼 이쁜 딸을 낳아야 될 텐데 말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 할머니한테 참 슬픈 과거가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 집 자식인 이모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결혼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명주 이모는 평소엔 엄청 밝은데 그 얘기를 할 땐 되게 어둡게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참 고리적 얘기긴 한데 그때 아버지가 첩을 드셨었거든. 넓지도 않은 집에서 그 아줌마가 안방을 차지하고 엄만 쪽방으로 밀려나서 살았다니까. 한쪽 방엔 할머니가 있었는데 어쩜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모질게 굴었나 몰라. 엄마는 진짜 이러다 죽을까 싶어서 우리들 데리고 나왔던 거야. 이사간 동네에서 너랑 만나게 된 거고. 어머니한테 그런 슬픈 일이 있는 줄 몰랐다. 명주 네가 진짜 고생 많았겠다. 그러니 너나 진주나 결혼하기 싫어하지. 남자들이란 다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야. 그런데 이때 이모가 우리 엄마한테 쓱 덧붙였던 말을 생각해보면 그땐 몰랐는데 왜 지금 떠올려보면 이렇게 쎄하고 기분 나쁜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우리 엄마는 명주 이모와 인연을 끊었어야 했나 싶어요. 남자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실제로 다 그래. 정말이야. 세상에 믿을 남자 하나 없다 너. 예진 아빠도 너무 믿지 마. 남자들 다 똑같아. 결혼을 해도 안 해도 남자는 지나가는 여자 보면 딴 생각 드는 법이야. 어머 얘 좀 봐. 예진이 듣는다. 네가 뭔 말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우리 집까지 괜히 엮어서 그런 말 하지 마 이거사. 그러면서 엄마는 바로 이모 등짝을 한 대 쳐가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둘이 깔깔대고 웃었었죠. 뭐 저런 농담을 하나 어린 제 눈에도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당시 마음이 뒤숭숭해서 허하다고 말하던 엄마 곁에 이모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명주 이모는 몇몇 남자들을 만나는 것 같지만 결혼은 안 하더라고요. 이후로 저는 점점 그 동네에서 성장하고 대학을 가게 됐어요. 계획이 있어서 호주로 유학을 갔다가 다시 짧게 일본으로 유학도 다녀오는 등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 엄마는 여전히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명주 이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를 챙겼었고요. 그런 와중에 저에게도 거의 친이모 같았던 명주 이모에게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게 됐어요. 이 일로 우리 엄마는 한동안 안정을 되찾고 살다가 다시 허기를 느끼게 됐답니다. 이땐 제가 일본에 있을 때였는데 엄마 전화를 받고 엄청 놀랐어요. 뭐라고? 명주 이모가 유방암이라고? 어머 어떡해. 이모는 할머니도 아직 정정하시고 건강하신데 어쩌다가 이모가 그렇게 됐어? 암 걸린 이유를 누가 알겠어. 좌우지간 엄마 너무 속상하고 슬프다. 초기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너무 가슴 아프네. 당분간 엄마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봐주려고 해. 우리 엄마는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모를 챙기고 도와줬어요. 나중에 제가 일본에서 한국에 들어갈 무렵 이모는 나아지셨고 몇 년 뒤 제가 결혼할 때에도 같이 건강하게 서서 축하를 해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진아, 꼬맹이였던 애가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시집을 가냐. 아유, 나보다 네가 더 빨리 시집을 가네.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라. 에이, 이모. 이제 아픈 거 다 나으니까 슬슬 연애도 해보고 싶은 거야? 좋아, 내가 좋은 남자분 알아볼게. 이모는 연애할 준비만 하고 있어. 이렇게 저도 너스레를 떨면서 얼굴색이 한결 좋아진 명주 이모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후로 제 삶은 매우 바빴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바빴지만 결혼하고 나니 해외 출장이 잦은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임신 준비도 쉽지 않고 너무 정신없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결혼해서 집을 떠나게 되니 우리 엄마는 더더욱 허전하다고 하셨고 말이에요.
그런 와중 남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내용을 듣게 됐어요. 20대부터 해외를 오가면서 이런저런 생활들을 꿈꿔오긴 했지만 결혼 후에 이런 제안을 들으니 좀 고민이 됐어요. 여보, 5년 정도는 일본 쪽에 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원래 일본 아니면 독일 쪽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나는 그나마 일본이 나을 것 같아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갑자기 결정이 난 거야? 그전엔 해외로 나가게 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더니 너무 갑작스럽다. 어머니 아버님도 괜찮다고 하셔? 사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양가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 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주거지를 일본으로 옮겨가게 됐고 우리 엄마 아빠는 무척 아쉬워하셨어요. 일본에서 아기를 낳고 키우고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몇 년간 정말 가슴에 사무칠 정도로 엄마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간간히 들어오고 나가면서 연락도 하고 엄마는 명주 이모랑 단둘이 여행으로 이쪽에 오기도 했었어요. 제가 호텔도 잡아드리곤 했었는데 마지막 날 밤에 엄마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을 했고 이런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하지만 그렇다곤 해도 아빠와 관련된 이런 얘기는 제 가슴을 아주 요동치게 만들더라고요. 예진아, 몇 번이나